수영하는 여자들. 브릭스턴 역에서 걸어 나온다. 거리는 온통 들썩인다. 스틸 드럼을 연주하는 사람들. 차들이 내는 백색 소음, 길모퉁이에서 신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러지 못할 법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힘주어 소리치는 남자까지. 브릭스턴 아카데미 오늘 밤 공연 티켓이요. 역 입구에서 안표상이 외친다. 브릭스턴 아카데미 티켓 싸고 팔아요. 출근길 행인들은 홍보하고 설교하겠다며 전단을 쥐어주려는 사람들이 다가오자 고개를 가로젓는다. 군중 사이를 헤치고 스타벅스 앞에서 향과 레코드를 팔고 있는 라스타파리안 자메이카 신흥 종교신도 곁을 지나치며 걸어간다. 길 건너편에는 몰리스가 있다. 수년째 이곳에 자리한 독립자파점이다. TK 막스 근처 창문으로 러브 브릭스턴이라는 글자가 네온빛으로 반짝인다. 오늘은 꽃집 가판대 위에 양동이마다 수선화, 튤립, 작약 같은 봄꽃들이 피어있다. 꽃집 주인은 나이 많은 남자다. 진녹색 앞치마를 두르고 금목걸이를 한 남자는 손톱 아래에 흙이 껴있다. 날이 굳든 흐리든 수많은 미안해와 사랑해를 합당한 가격에 판다. 갈색 종이로 포장하고 리본으로 묶는다. 역 앞의 거리는 일렉트릭 애비뉴이다. 사람들이 북적이고 채소부터 휴대폰 충전기까지 없는 게 없는 상점 가판대가 줄지어 있다. 공기 중에 달콤한 멜론 향기와 코를 찌르는 듯한 생선 냄새가 떠돈다. 생선들은 얼음 위에 누워 있다. 흰 얼음은 하루 동안 분홍빛으로 변해간다. 분홍눈은 입에 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새삼 떠오른다. 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상인들은 마치 원반이라도 주고받듯 서로 가격 흥정을 벌인다. 말꼬리를 잼싸게 붙잡아서 도로 맞받아친다. 10파운드에 3개 가져가세요. 10파운드에 3개. 놓치지 마세요. 5파운드에 3개입니다. 5파운드에 3개. 5파운드에 3개. 여기는 5파운드에 5개. 아기를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가 바퀴 달린 장바구니를 끌고 시장 거리를 나선다. 판판하게 펴놓은 상자 더미와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 이파리 사이를 가로지른다. 천천히 걷다가 이따금씩 멈춰서서 채소를 살펴본다. 몇 개 집어들고는 요리조리 뒤집어보는 모습이 마치 강아지를 심사하는 전문 브리더 같다. 마침내 고른 채소는 지갑에서 꺼낸 동전과 맞바꾼다. 한 남자는 가판대 풍경을 찍는 중이다. 휴대폰 카메라 렌즈를 통해 색색의 채소들을 관찰한다. 사진을 다 찍은 남자는 냉동식품을 사러 식료품점 아이슬란드로 향한다. 그 거리 건너편에서 케이트는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다. 케이트의 직업은 브릭스턴 크로니클의 기자이다. 지금 그녀는 채소들을 살펴볼 여유가 없다. 아니 어쩌면 그저 뭘 살펴봐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봄이라 해도 케이트의 머리 위에는 구름이 끼어 있다. 그 구름은 그녀가 어딜 가든 따라붙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다. 사람들을 해치고 계속 걷는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문을 걸어 잠그고 침대로 기어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케이트에게 침대는 일이 없는 날이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다. 거리 위에 그녀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떻게든 떨쳐내려 한다. 그 소리에 휩싸여 짓눌리지 않으려 애쓴다. 계속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쳐다본다. 실례합니다. 케이트는 계속 고개를 숙인 채 나이가 지긋하고 약간 살집이 있는 여자 옆을 지나치면서 말한다. 미안합니다. 로즈메리는 케이트가 지나가도록 비켜준다. 로즈메리는 서둘러 걸어가는 젊은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여자는 몸집이 자그마하다.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길이에 밝은 갈색 머리는 포니테일 스타일로 올려 묶었고 걷는 속도에 맞추어 휙휙 흔들린다. 로즈메리는 미소를 지으며 서두른다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 본다. 86이라는 나이, 로즈메리는 이제 어딜 가든 빠르게 가는 법이 없다. 시장에서 산 물건을 손에 든 채로 느린 걸음으로 브로벨 공원 외곽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향한다.
옷차림은 수수하지만 단정하다. 방수 재질의 보메트에 바지를 입고 편안한 신발을 신었다. 물결진 머리칼은 가늘고 희끗희끗하다. 머리 전체를 뒤로 넘겨서 핀으로 고정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로즈메리의 몸은 이제 더 이상은 그걸 인식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을 정도로 변했다. 하지만 눈만큼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푸르게 빛나는 그녀의 눈은 입이 웃지 않는 순간에도 늘 미소를 띠고 있다. 오늘은 로즈메리가 시장에 가는 날이다. 평소 좋아하는 가게를 한 바퀴 돈다. 청과물 가게에 들러 주인 앨리스에게 인사를 건네고 한 주간 먹을 식재료를 갈색 종이봉투에 채워 넣었다. 또 들르는 곳은 프랭크와 저메인이 공동 운영하는 중고서점이다. 로즈메리는 주인 두 사람과 잠시 담소를 나누다가 서점을 지키는 골드리트리버 스프라우트와 나란히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러고는 새로운 책은 없는지 혹은 지난주에 미처 놓친 책은 없는지 책장을 쭉 둘러본다. 로즈메리는 이 서점에 들러 수백 권의 책들이 풍기는 퀴퀴한 냄새를 맡으며 머무는 걸 좋아한다. 서점에서 나온 로즈메리는 친구 호프를 만나 두 사람이 좋아하는 카페로 향한다. 그곳에서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 먹는다. 그 카페는 일렉트릭 애비뉴 뒤편의 아케이드형 시장 브릭스턴 빌리지 안에 있다. 로즈메리와 호프에게 브릭스턴 빌리지는 여전히 그란빌 아케이드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곳이다. 이 오래된 시장은 호프가 12살에 처음 브릭스턴으로 이사했을 때 그토록 그리워한 캐리비안 음식을 찾을 수 있던 유일한 곳이었다. 지금은 온갖 독립상점과 음식점, 노점상으로 가득 차 있다. 지금 같은 변화가 두 사람에겐 아직도 익숙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그 카페는 참 좋아한다. 그곳의 젊은 바리스타는 로즈메리와 호프가 뭘 마시는지 잘 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면 곧장 커피를 만들기 시작한다. 케이크도 맛있다. 브릭스턴 빌리지로 들어서자마자 향신료 냄새, 통로의 테이블에서 식사하며 떠드는 사람들의 소음이 확 덮쳐온다. 매주 방문하면서 이제는 익숙해진 바로 그 냄새와 소음이다. 이 시장은 바람이 잘 통하는 공간이라 몇몇 레스토랑에서는 담요를 준비해 놓았다. 식사하러 온 손님들은 담요를 어깨에 두르거나 무릎 위에 올려둔다. 높다란 천장에는 조명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다. 그 덕에 봄인데도 마치 크리스마스 같은 분위기가 난다. 로즈메리와 호프는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호프는 손녀딸 에이샤 이야기, 언제나처럼 일하느라 정신없다는 딸 자밀라 이야기를 자랑스레 늘어놓는다. 로즈메리는 자신의 대녀이기도 한 자밀라가 의사 면허 시험을 최종 통과했던 그날의 기억을 애틋하게 떠올려 본다. 그때 로즈메리는 꽃다발과 함께 의사 선생님께로 시작하는 축하 카드를 써서 보냈다. 두 사람은 이번에는 예전에 매주 도서관에서 함께 일했던 시절을 회상한다. 로버트가 처음으로 용기 내서 너한테 데이트 신청했던 날, 기억나니? 로즈메리는 빙그레 웃으며 말한다. 호프의 남편 로버트는 과거의 버스 운전사였다. 은퇴한 지는 몇 년 됐다. 다들 젊었던 그 시절. 로버트는 며칠에 한 번은 꼭 교대 근무가 끝나는 대로 도서관을 찾아왔다. 그리고 모래시계 마냥 잘록한 몸매의 호프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오래도 걸렸죠. 호프가 말했다. 그때 로즈메리가 어떻게 했는지 잊지 않을 거예요. 로버트가 나타나면 로즈메리가 얼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책 정리했잖아요. 그럼 로버트는 나한테 말을 걸 수밖에 없었고요. 둘은 함께 웃는다. 매주 이 시간이 둘에게는 더 없는 즐거움이다. 하지만 슬슬 로즈메리는 발이 아프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한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이지? 로즈메리와 호프는 헤어지며 포옹한다. 로즈메리는 친구 호프도 이제 68배 나이든 여인이라는 사실을 새삼 생각한다. 호프를 좀 더 힘주어 껴안는다. 로즈메리에게 호프는 18배 나이에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해 자신의 보살핌을 받았던 명랑한 소녀로 언제까지나 남게 될 것이다. 네, 다음 주에도
같은 시간이죠? 호프는 마지막으로 손을 한번 흔들고는 뒤돌아 걸어간다. 이제 학교 수업이 끝난 에이샤를 데리러 갈 시간이다.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다. 로즈메리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나 교차로를 건너간다. 그 교차로 한 모퉁이에는 오래된 영화관이 있다. 금주의 상영 영화 제목이 검정색 보드 위에 흰 글씨로 써 있다. 영화관 맞은편에는 광장이 하나 있다. 그곳에서는 중년 남자들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10대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다. 역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길가의 상점들은 테라스 달린 주택과 아파트로 바뀌어 간다. 마침내 후타나니 앞이다. 낡고 오래된 이 펍은 라이브 공연으로 유명하다. 펍 밖의 벤치에서 시작된 마리화나 냄새가 공중을 떠돈다. 벤치에 앉은 무리는 맥주를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운다. 이 펍 앞에서 로즈메리는 왼쪽 길로 꺾는다. 그러면 공원 가장자리를 감싸도는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 길은 로즈메리가 사는 아파트로 이어진다. 이 고층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는 고장이 잦은 편이다. 지금은 잘 작동되고 있다. 로즈메리는 안도한다. 로즈메리는 거의 평생을 이 아파트에서 살았다. 이곳으로 함께 이사한 사람은 남편 조지였다. 당시 이 아파트는 막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고 로즈메리와 조지 커플도 막 결혼식을 올린 참이었다. 현관은 거실로 곧장 연결된다. 거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른편 벽을 가득 메운 책장이다. 그 옆에 부엌에는 테이블과 의자 2개, 그리고 세탁기에 놓인 텔레비전이 있다. 로즈메리는 쇼핑한 물건을 풀다가 거실을 가로질러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갔다. 그녀의 남색 수영복이 깃발처럼 빨랫줄에 걸려 있다. 발코니에는 식물들이 있다. 라벤더 화분 몇 개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진 않다. 그런 건 로즈메리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발코니에 서면 브로겔 공원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일렉트릭 애비뉴의 소음과 북적거림을 멀리 떨쳐내게 만드는 풍경이다. 봄이 만개하고 공원은 새 초록빛 코트를 차려입는다. 나무들과 테니스 코트, 정원, 야트막한 언덕이 보인다. 언덕 위에는 한때 영주의 저택이었던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다. 지금은 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쓰이면서 손이 끈적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아이스크림과 스낵을 판다. 공원 둘레에는 2개의 철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실제로 사우스 런던을 횡단하는 철도용이고 다른 하나는 어린아이들을 위해 여름철에만 운행하는 미니어처 기차 철길이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다. 로즈메리는 퇴근 후 산책하며 해가 길어진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본다. 조깅하는 사람들은 몇 번씩 언덕을 오르내리고 있다. 로즈메리의 집 발코니와 가까운 공원 가장자리에는 붉은 벽돌로 된 나지막한 건물이 완벽한 푸른색 사각형의 물을 감싸고 있다. 레인을 표시하는 로프들이 줄무늬처럼 나 있는 수영장이다. 수영장 데크에 띄엄띄엄 깔린 수건들도 보인다. 수영하는 사람들은 꽃잎처럼 물 위에 떠 있다. 로즈메리에게도 익숙한 공간이다. 그곳은 리도, 로즈메리의 리도이다. 출근길 아침마다 케이트는 모르는 얼굴들을 스쳐 지나간다. 그들은 버스를 기다리거나 서둘러 집 밖을 나와 주차된 차 안으로 뛰어든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다. 매일같이 달라지는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을 한 그들을 본다. 마치 변화하는 날씨처럼 시간의 흐름을 표시하듯 시내 번화가로 들어서면 키가 꽤 크고 이마가 넓은 금발의 남자 곁을 지나친다. 그는 날씨와 상관없이 검정 가죽 재킷을 입는다. 케이트가 제 시간에 출근 중이거나 지각이거나 그날의 상황에 따라 그 남자가 케이트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리 지점이 달라진다. 케이트는 번화가의 끄트머리에서 그와 스쳐 지나는 날이라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커피를 마실 시간은 있겠다고 생각한다. 한편 그곳과 다른 지점에서 스쳐 지나는 날이라면 거의 달리다시피 걸음 속도를 올린다. 또 스쳐가는 사람 중에는 머리칼이 까만
젊은 여자가 있다. 그녀는 생기 있는 얼굴로 음악에 맞춰 고개를 까딱거리고 이따금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한다. 닥터 마틴을 쉬는 젊은 남자와 함께 가는 날도 종종 있다. 그때면 여자는 헤드폰을 목에 걸쳐두고 남자와 팔짱을 낀 채 이야기를 나눈다. 오늘은 여자 혼자서 간다. 여자 곁을 스쳐가는 순간 케이트는 하마터면 고개를 까딱하고 인사할 뻔했다. 하지만 이내 여자와 서로 모르는 사이란 걸 떠올려낸다. 이름도 모르고 매일 아침 어디로 가느라 자신과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지도 모른다. 한 번도 제대로 만나본 적 없는 사이지만 케이트는 여자의 얼굴이 거리의 H&M이나 영화관 혹은 시장만큼이나 친숙하다. 그 여자는 브릭스턴의 일부이다. 이 도시를 구성하는 벽돌과 마찬가지로 봄날의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케이트는 자신을 원망한다. 집에 우산을 두고 온 것이다. 소나기는 금세 케이트를 흠뻑 적신다. 마침내 브릭스턴 크로니클 사무실에 도착한 케이트의 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 곁으로 제이가 지나간다. 그는 이 신문사의 사진 기자이다. 케이트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입가에는 붉은기 감도는 황금빛 수염이 나 있고 곱슬곱슬한 머리칼은 머리 주위로 거칠게 들이운 후광 같다. 제이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면서도 윤곽이 부드러워 보인다. 계단 공간을 거의 다 차지하고 서 있다. 두 사람이 함께 일했던 적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아침마다 브릭스턴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흔들며 인사한다. 제이는 늘 웃고 있는 것 같다. 그게 최악의 나날을 보내던 케이트라도 웃음 짓게 만든다. 비록 입 밖으로 그 웃음을 다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안녕하세요. 제이가 계단에 선 케이트 곁을 가까스로 스쳐 지나가며 인사한다. 사우스 런던 사투리 억양이 강한 말투이다. 안녕하세요. 어디 나가세요? 네, 업무가 생겨서요. 제이는 어깨에 맨 카메라 가방을 가리키며 말한다. 리뷰용 촬영이에요. 오래된 펍 자리에 식당이 새로 생겼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 그 펍에서 술 마시곤 하셨다던데. 그래요. 나중에 또 봐요. 케이트가 말했다. 그리고 잊지 말. 케이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제이는 배낭에 걸어둔 우산을 가리켜 보인다. 케이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무실 안으로 향한다. 수영했나 봐. 젖은 코트를 의자에 걸치는 케이트에게 편집장이 말을 건다. 필 해리스는 자기 몸을 정성스레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두 뺨은 늘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다. 밤마다 그가 동네 펍에서 마셔대는 와인과도 같은 색이다. 펍에서 그는 아내와 함께 혹은 떠도는 소문대로 아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이다.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이 들어앉은 그의 허리는 마치 구명 튜브를 두른 듯하다. 그것이 언젠가는 그를 죽음으로 향하게 할 터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중앙 일간지 어깨의 사다리 위로 올라갈 만한 인물이 결코 아니었다. 그에게 부유함은 먹고 마시는 데 의미가 있다. 케이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아니요, 비를 만났을 뿐이죠. 저 수영 못해요. 그건 거짓말이다. 케이트는 수영을 할 줄 안다. 어쩌다 수영장 물에 빠지더라도 옆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에 떠 있으려면 팔다리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기본 원칙 정도는 알고 있다. 하지만 10대 시절 이후 요즘 들어서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다. 학교 다닐 때 수업이 있긴 했지만 그만둘 수 있게 되자마자 그만뒀다. 사춘기 무렵의 일이었다. 소녀들이 자기 몸을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 불편한 옷처럼 느끼던 시절이다. 케이트는 그때 겪었던 변화가 떠오른다. 킥킥대며 왁자하게 떠들던 아이들은 수영장 언저리에 음울한 얼굴로 모여있는 무리로 바뀌었다. 자신들의 완벽하고도 흉측한 몸이 부끄러워 팔로 감싸서 가린 채였다. 그렇다면 문제가 좀 있겠는데? 필이 말한다. 리도와 관련된 일이 하나 있거든. 물론 꼭 수영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건 아냐.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 알잖아, 모든 논란거리에는 케이트는 염소의 맛을 떠올린다. 그리고 학교 친구들 앞에서 반쯤은 맨몸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두려웠던 마음도 떠올린다. 필은 별 설명 없이 전단 하나를 휙 던진다. 전단은 두 사람의 책상 사이를 구분 짓던 책더미 너머로 날아온다. 그리고 케이트의 키보드 위에 내려앉는다. 전단의 앞면에는 야외 수영장 풍경이 흑백 사진으로 담겼다. 높다란 다이빙판이 있고 한 남자가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마치 제비 날개처럼 두 팔을 쫙 펼친 모습이다. 접혀있던 전단을 펼치자 현재의 리도 풍경으로 추정되는 컬러 사진이 나온다. 선명하게 푸른 수영장물, 두 팔을 옆으로 하고 힘차게 발차기 하는 아이들. 우리의 리도를 지키자 전단 위에 직접 손으로 쓴 글자가 큼지막하다. 케이트는 안쪽의 내용을 더 읽어본다. 1937년에 개장한 우리의 리도가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의회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리도를 민간 입찰에 붙였으며 부동산 회사 파라다이스 리빙이 이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리도를 회원제 체육관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캠페인에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브로겔 리도에 수영하는 사람들이라는 서명이 있다. 케이트의 눈에는 이 모든 게 가위 한 자루와 복사기 한 대 정도로 만들어진 듯 보인다. 꽤 정밀한 가설이다. 이것에 관해 써보라고요? 케이트가 묻는다. 현재 브릭스턴 크로니클에서 케이트는 실종된 동물, 도로 공사 일정이나 예정 공고 따위를 다루는 기사 담당이다. 이런 조각 기사들은 신문 뒷면으로 향한다. 그렇다고 스포츠 기사가 있는 맨 뒷면은 아니다. 사람들이 통 읽지 않는 기사들. 그녀의 언론학 석사 지도 교수에게 보여줄 만한 게 아닌 기사들. 케이트의 엄마는 그래도 여전히 딸의 기사를 스크랩한다. 상황은 더 나빠진다. 너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걸 계속해준 엄마가 고마워질걸. 케이트의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그럴 때면 케이트는 외투처럼 두르고 있던 당혹감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 그래, 필은 말한다. 여기서 괜찮은 게 나올 것 같아. 파라다이스 리빙이 브릭스턴 시내에 건물 4채를 지었다는 거 알지? 지금 그 아파트를 수백만 파운드에 팔고 있어. 그러니까 브로겔 리도 자리에 회원제 체육관이 생긴다면 자기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고 아파트를 팔 수 있으리라 생각하겠지. 필이 케이트를 돌아보며 말한다. 이야기를 원한다고 했었지. 이거야. 당신 이야기. 케이트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기 전 케이트의 친구는 이야기였다. 케이트는 이야기를 찾아다녔다. 도서관 속 이야기들 사이에 숨어 있었고 이야기의 책장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헤르미온느 그레인저 혹은 더 페이머스 파이브의 조지, 노생거 사원의 캐서린 몰런드의 모습 속에 자신을 끼워 넣기도 했다. 그날 하루만큼은 그 인물이 되어보려고 했다. 그러다 중등학교에 들어간 케이트는 책 속에서 만난 등장인물들을 자기 친구로 삼았다. 케이트가 사서 눈을 피해 도서관 책장 뒤에서 몰래 샌드위치를 베어 먹을 때마다 그녀의 곁에는 그들이 함께 있었다. 사실 그때 사서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었다. 이제 케이트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린다. 키우던 고양이를 잃어버린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 것뿐이라 해도 케이트는 항상 흥미로운 지점을 찾아낸다. 어떤 이들은 케이트의 질문을 듣고 놀란다. 스머지와 관련된 최초의 기억이 무엇인가요? 밀로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당신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만약에 베일리가 말을 할 줄 아는데 딱 한 문장만 말할 수 있다면 과연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진행된 인터뷰라도 보통은 그저 아주 기본적인 정보만을 편집해서 내보낸다. 올리버 덱의 3살짜리 얼룩무늬 고양이 스머지가 9월 3일 실종되었다. 살해금 있음. 하지만 케이트가 인터뷰한 스머지 이야기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남아있다. 마치 오래된 음반 소장 목록 같은 것이다. 보관해두었다가 가끔
음반 재킷을 휙휙 넘기며 음악이 어땠는지 떠올리는. 이번 이야기는 필이 케이트에게 던져준 공이다. 그리고 케이트는 그걸 놓치지 않을 것이다. 수영하는 사람 없는 수영장은 공허해 보인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다. 수영장 안전요원 한 명이 나와서 수영장 덮개를 걷고 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묵묵히 덮개를 끌어당긴다. 발코니에 선 로즈메리의 눈에는 수면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가 보인다. 마치 물이 살아 숨쉬는 생물 같다. 하늘이 푸르긴 해도 공기는 아직 몸이 움츠려들 만큼 차갑다. 로즈메리는 죽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로 안전요원이 임무를 마치자마자 플리스 재킷을 꿰입고 건물 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본다. 물은 자유로워졌다. 고요했던 수영장에 청둥오리 한 쌍이 찾아온다. 수면 위를 스치듯 날아와 내려앉는다. 둘이서 수영장을 다 차지한 모습이다. 로즈메리는 아침이면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게 좋다. 청둥오리 두 마리는 텅 빈 수영장을 맘껏 즐기고 색종이 조각처럼 물 위에 내려앉은 햇살이 흔들린다. 마침내 첫 번째 손님들이 도착한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인다. 잠이 덜 깨서 그렇기도 하고 고요한 수영장 안의 청둥오리 때문이기도 하다. 청둥오리의 존재가 익숙한 그들은 주위에서 수영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청둥오리들은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싶은지 물 위를 벗어나 리도 담벼락 위로 날아간다. 안전요원은 우뚝 솟은 테니스장 심판석처럼 생긴 전용 의자에 앉아 수영장을 지켜본다. 수영하는 사람들이 물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만의 아침 명상이다. 로즈메리 역시 마찬가지이고 죽을 다 먹은 로즈메리는 집 안으로 향한다. 그리고 현관 근처 늘 두는 자리에서 수영 가방을 꺼내든다. 로즈메리는 매일 아침 7시면 리도에 도착한다. 준비를 다 마치면 탈의실 문을 밀고 차가운 공기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 할 수만 있다면 단숨에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로즈메리는 물 앞까지 천천히 걸어가기로 한다. 생각대로 3분쯤 걸려 도착한다. 그녀의 몸은 의지만큼 강하지 못하다.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이 필요해진다. 로즈메리는 사다리 앞으로 오면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한다. 수영장 안은 수면을 가르는 팔들로 가득하다. 평영하는 사람의 얼굴만 겨우 분간된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자 마치 바람 앞에 나무로 변하는 기분이다. 그녀의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린다. 그대로 물속에 쑥 들어간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가 점차 그 온도에 익숙해진다. 천천히 부드럽게 발차기하며 가장자리를 벗어난다. 옆은 안개 속으로 침착하게 헤엄쳐간다. 수심이 깊은 지점까지는 아직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지만 알고 있다. 계속 발차기를 하다 보면 결국 가닿을 것임을. 로즈메리는 올해 86살이다. 하지만 물속의 로즈메리는 나이 들지 않는다. 로즈메리는 평생을 브릭스턴에서 살았다. 전쟁이 일어났던 시절에도 그대로 도시에 남아있었던 몇 안 되는 아이들 중 하나였다. 동네에 불이 나서 소방대가 물을 빼가던 때만 제외하면 리도는 늘 문이 열려 있었다. 로즈메리는 틈만 나면 그곳에서 수영을 했다.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나간 상황에서 수영장에 가려니 죄책감이 들었다. 아슬아슬한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한밤중에 리도 바로 너머의 공원. 그리고 리도 옆으로 난 더리치 로드에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폭격 다음 날 로즈메리는 공원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흐릿해진 눈동자로 건물의 잔해 사이를 비척거리며 돌아다니는 피해 가족들의 모습을 보았다. 이웃들도 돕고 나서서 무너진 집더미 틈에서 살림살이들을 건져내려고 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도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에는 내내 침울한 채로 남아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건 마치 좋은 옷을 차려입은 채로 마냥 앉아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침내 로즈메리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지고 신발은 질질 끌고 다니는
10대 소녀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즈음 몇 해간 리도는 고요했다. 브릭스턴 아이들은 대부분 안전한 도시 밖 시골로 피신했고 성인 남자들은 멀리 전쟁터로 떠났으며 여자들은 일을 해야 했다. 수영장 안전요원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 로즈메리는 그 푸르고 시원했던 수영장을 독차지하곤 했다. 로즈메리는 리도의 담 너머로부터 정류장에서 버스가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기차가 내는 소음도 들렸다. 러프버러 교차점에서 방향을 돌리기 전에 헤른힐에 잠시 정차하는 기차였다. 로즈메리의 삶은 이 이름들의 담장 안에서 이루어졌다. 모두 언덕을 의미하는 힐이 들어간 이름이다. 툴즈힐, 브릭스턴힐, 스트리섬힐, 헤른힐. 또 더리치, 웨스트노우드, 투틴 같은 말들도 있다. 이 이름들은 입안의 치약만큼이나 익숙하다. 로즈메리는 버스의 형태만 봐도 노선 번호를 떠올려내고 소리만 들어도 길 이름을 알아챌 수 있다. 아파치, 스트라델라, 델키스, 홀링번, 탈마. 동네에 무슨 가게가 있는지도 죄다 꿰고 있던 로즈메리이다. 하지만 이제는 점점 더 기억하기 어려워진다. 가끔은 누가 자기한테 장난이라도 치는가 싶다. 알던 가게가 모르는 가게로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럴 때면 로즈메리는 자기 머릿속에 그려둔 동네 지도에서 예전 그 가게를 떼어내야만 한다. 그 자리에는 새 부동산 중개업소 혹은 커피숍이 들어선다. 따라잡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력한다. 만약에 이 장소들을 모르게 된다면 더 이상은 그녀의 것이 아닌 새로운 도시 안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로즈메리는 이제껏 살면서 축적해온 이 모든 정보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다. 만약에 지금 머릿속에 저장된 온갖 번호와 이름과 도로 따위를 싹 비워낸다면 아마도 유용한 무언가를 새로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새로운 언어랄지, 뜨개질하는 법이랄지, 뜨개질을 배워두면 겨울에 분명 도움이 되겠지. 로즈메리는 안정적인 자세로 평형을 한다.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고 그 덕에 귓속에 물이 들어찬다. 물속에서 보는 손가락들은 주름이 생기기 전의 모습이다. 하지만 물이 얼마나 든 건지, 나이가 얼마나 든 건지 분간하기 어렵다. 주름이란 늘 그녀를 놀라게 한다. 소녀들은 주름이 없다. 지금 로즈메리는 아침이면 크고 낡은 벽시계와 손에 든 호루라기를 빙빙 돌리고 서 있는 안전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영하는 소녀이다. 일터인 도서관으로 향하기 전에 수영을 하는 중이다. 제 시간에 출근하려면 서둘러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 머리카락에서 뚝뚝 물이 떨어지는 채로 책장을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그 영국 해협에서 아직도 수영하는 거야, 로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로즈메리를 향해 조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아직 하지. 하지만 이제 도서관은 문을 닫았고 조지는 여기 없다. 로즈메리는 수심 얕은 곳에서 수영을 멈추고 벽에 기댄다. 그리고 곧 천천히 사다리 쪽으로 걸어간다. 그러면서 리도가 회원제 체육관으로 바뀐 모습을 상상해 본다. 차가운 물에 익숙하긴 하지만 이내 떨림이 온몸을 훑고 지나간다. 물 밖으로 나온 로즈메리는 더 이상 어리지 않다. 그리고 새삼 무릎의 존재를 아프게 깨닫는다. 젊었을 때는 자기 몸의 무릎을 별로 의식해 본 적 없었다. 이제는 무료 버스 카드처럼 그녀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게 그녀를 화나게 한다. 하지만 사실 로즈메리는 지금도 버스표를 제 돈 주고 산다. 원칙대로 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갈 때면 번화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주거 지역을 통과한다. 아파트들을 지나치며 주택가를 걸으면서 케이트는 건물들 안에 숨은 이야기들을 생각하기 좋아한다. 때로는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보기도 한다. 한 가족이 거실에서 저녁을 먹는다. TV에서 나오는 불빛이 가족들 얼굴 위에서 번쩍이고 놀랍거나 슬프거나 지루한 감정들이 드러난다. 한 소녀는 중고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바흐의 놀라운 선율이 아파트 6층에서 흘러나온다. 그 아래층에서는 한 커플이 발코니에서 마리화나를 나눠 피고 있다.
잘 차려입은 모습인데 맨발이다. 두 발을 서로에게 가까이 붙이고는 마치 몸의 다른 부분인 듯 만지고 있다. 그 달콤한 냄새는 퇴근 후 집에 도착한 옆집 여자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다. 발코니 창문을 열고 소파 위에 코트를 던져놓고 눕는다. 그리고 두 손을 배 위에 엇갈려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쉰다. 1층 사는 중년 커플은 부엌에서 저녁을 먹는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창밖을 내다본다. 여우 한 마리가 공동정원을 가로지르고 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테이블 아래로 서로의 손을 잡는다. 한 넓은 연립주택 안에서는 한 가족이 여러 방으로 퍼져 있다. 각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의 깃발 아래에 머문다. 옆집에서는 두 소녀가 분장놀이 중이다. 한 명은 공주, 다른 한 명은 스파이더맨이다. 공주와 스파이더맨은 손을 맞잡고 침대 위를 방방 뛰고 있다. 창문 뒤의 숨은 어떤 이야기들은 슬프고 또 어떤 이야기들은 웃음과 사랑이 있다. 요란스럽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마치 바닥에 깔린 카페처럼 얌전히 그 방 안에 머문다. 케이트는 길을 걸으며 이 도시의 어딘가에서 자기 방에 홀로 앉아 병에 든 땅콩버터를 먹고 있는 꼭 자신과 같은 누군가를 상상한다. 그 낯선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는 자기를 이해해주진 않을지 궁금하다. 만약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이야기를 털어놓는다면 어떨까? 어떤 날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다는 이야기, 행복하다는 감정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물론 케이트는 본인이 외롭다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진 않을 것이다. 20대가 외로워서는 안 된다. 20대들은 인생 친구들 만들고 쓸데없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위장이 끊어지도록 술을 들이키는 난장판 휴일을 만끽하며 인생 최고로 왕성한 시기를 보내게 마련이다. 케이트는 페이스북에서 다른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하고 놀러 나가면서 진정 인생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본다. 휴대폰 화면으로 보이는 그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인생의 모든 것이 타인들을 위해 준비되었고 케이트 자신을 위한 음식은 남은 게 없는 것 같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기분이 든다. 케이트는 털이 다 엉킨 채로 지하실 의자 아래에 방치된 슬픈 테디 베어가 된 듯한 이 기분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그저 누군가 자기를 집에 데려다 주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케이트는 4명의 사람들과 집을 나눠 쓰고 있다. 2명은 학생이고 다른 2명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귀가하고 각자 방문을 닫은 채 지낸다. 가끔 하나뿐인 화장실 가는 길에 마주치긴 한다. 케이트는 그들이 섹스에 열중하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들었고 욕실 하수구에 엉켜있는 그들의 음모를 제거한 적은 있었지만 그들이 이 집으로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으며 평소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는 모른다. 그들에 대해 아는 건 정말 하나도 없다. 그들도 케이트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게 없다. 하지만 정말 알아야 할 게 뭐가 있을까? 형제자매, 언니, 에린, 부모님, 어머니, 새아버지, 그리고 친아버지는 안티구아에서 애인과 함께 산다. 특별한 날, 생일, 크리스마스, 졸업식에 전화 통화만 나누는 사이. 생일 축하한다, 케이. 고마워요, 아빠. 거긴 아직도 날씨 좋아요? 당연하지. 거긴 아직도 비가 오니? 당연하죠. 보고 싶구나. 그래요. 안녕, 아빠. 안녕, 케이. 케이트와 에리는 브리스톨 교회 동네에서 엄마와 새아버지 브라이언과 함께 살았다. 엄마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일했고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었으며 농담하길 좋아했다. 엄마에 비하면 브라이언은 언제나 훨씬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케이트가 절대 기억하지도 못하는 중세 역사의 특정한 시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대학 교수였다. 그는 두꺼운 모직 스웨터를 입고 둥근 테 안경을 썼는데 그게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이야기를 에린에게 전해 듣고는 아주 기뻐했다. 브라이언이 함께 살게 된 것은 케이트가 7살이었을 때였다.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던 때였다. 케이트에게 인생은 닥쳐오는 것이지 스스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깨닫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다. 케이트보다 6살 많았던 에리는 좀 더 조심스러웠다. 마치 낯선 손님이 오면 가까이 가지 않고 조금만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느껴져도 얼른 소파 밑으로 숨어버리는 고양이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네 사람은 점차 편안한 가족의 삶에 안착했다. 그들은 각자 정해진 역할을 잘 해냈다. 엄마는 케이트와 에린을 데리고 새로 연 미술관에 가고 전시된 작품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질문했다. 브라이언은 신문을 큰 소리로 읽어주고 숙제를 도왔으며 가끔은 에린에게 슬쩍 용돈을 쥐어주며 친구들과 놀러 나갈 수 있게 했다. 케이트와 에린도 각자 역할이 있었다. 케이트는 책 속에 머리를 파묻고 지내는 수줍음 많은 여동생이었고 보다 냉소적인 성격인 에린은 케이트를 제 맘대로 다루면서 이따금은 말 잘 듣는 강아지에게 비스킷을 주는 것처럼 애정을 주었다. 케이트가 중등학교에 입학하던 첫날, 에린은 케이트에게 교복 제대로 입는 법을 알려주었다. 괴짜나 문제아처럼 보이지 않으려면 치마 길이나 타이 줄무늬 개수가 어때야 하는지 말이다. 케이트는 대학을 다니는 중에도 브리스톨에서 머물렀다. 집에 있으면 돈이 덜 들기 때문이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집을 떠날 준비가 안 됐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언론학 석사 과정을 밟기 위해 런던으로 떠났다. 그리고 뒤이어 브릭스턴 지역 신문사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런던으로 이사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 줄 알았다. 하지만 2년 넘게 산 지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케이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곤 젠가 게임하듯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놓거나 검은 곰팡이가 욕실의 가장 완벽한 장식이라고 여기는 동거인 넷이 전부이다. 케이트의 브리스톨 친구들은 아직도 그곳에 산다. 다들 런던으로 오는 건 질색했다. 어딜 가든 아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좋다고 했다. 밤에 만나기로 했다 하면 꼭 브리스톨이었다. 런던은 물가가 비싸서 굳이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물가 얘기는 친구들 말이 맞았다. 하지만 케이트로서는 계속 브리스톨까지 갈 형편이 못 되었다. 그래서 1년 전쯤부터 브리스톨행은 관뒀다. 친구들 중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듯했고 케이트 역시 그 이후로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케이트에게 외로움은 때때로 소화불량처럼 또 어떨 땐 눈 바로 뒤쪽에서 오는 묵직한 두통처럼 혹은 팔다리가 몸에 비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온다. 그녀는 전철에서 타임아웃 읽는 걸 좋아한다. 그러다 자기가 뭘 할 수 있었을지 상상한다. 쇼디치에 스피드 데이트를 하러 갈 수도 있었고 런던 시티의 한 빌딩 꼭대기에서 열리는 사일런트 디스코에 가서 춤출 수도 아니면 레트로 이벤트로 유명한 칵테일 바에서 코바늘 뜨개질로 아이러닉 팬츠 만드는 법을 배울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내 떠올린다. 스피드 데이트는 그저 30대 낯선 타인들 앞에서 자기 이름과 직업을 반복해서 되는 것일 뿐이고 사일런트 디스코는 혼자 해봤자 재미가 덜하고 아이러닉 팬츠는 그걸 보고 웃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덜 아이러니할 것이다. 그러니 케이트는 매일 저녁 일이 끝나는 대로 집으로 향한다. 냉장고가 텅 비는 일이 없도록 동네 슈퍼마켓에 잠깐 들러서 즐겨 먹는 인스턴트 음식과 할인 판매하는 와인 아무거나 사들고 나온다. 집에 도착하면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데운 음식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케이트의 방은 그리 크지 않지만 더블베드와 아담한 책상을 둘 수 있을 만큼은 넉넉하다. 책장은 없어서 벽 한 면에 책 더미를 위태위태하게 쌓아 올렸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있고 또 이사할 때 엄마가 사다 준 화초가 다 말라가는 채로 놓여 있다. 화분에는 새 집에서 Be Happy in Your New Home이라고 쓰인 종이가 벌 모양 카드 위에 아직도 붙어 있다.
방으로 들어온 케이트는 바로 와인을 따고 침대 위에 앉아 팔을 잘라내고 싶은 소년. The Boy Who Wants to Cut Off His Arm.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본다. 그러고는 운다. 자기 자신의 몸에서 기어 나오고 싶은, 그게 안 된다면 몸을 토막내어 멀리 띄워버리고 싶은 그 심정을 기이하게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그냥 와인을 마셨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밤마다 케이트는 와인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게 머릿속을 안개 낀 것처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는 편이 어깨 위에 내려앉은 두려움과 머리 위에 떠있는 구름을 의식하는 채로 있는 것보다 낫다. 케이트는 노트북 화면에 불빛을 바라보며 밤늦게까지 깨어있다. 그 안을 돌아다니며 어떤 안식을 얻고 자기처럼 컴퓨터 불빛 앞에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러다 너무 피로해진 케이트는 노트북을 닫고 침대 옆에 놓는다. 때로는 베개가 다 젖도록 계속 운다. 울음소리가 동거인들의 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숨죽이려고 애쓴다. 그런데 가끔은 마치 익사하는 것처럼 숨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울음소리를 크게 내면서 울 때면 누군가 울음소리를 듣고 방문을 노크하고 들어와 그녀를 일으키고 다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어쩌면 마음 한편으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그렇게 해준 사람은 이제껏 아무도 없었다. 눈물이 다 마르고 나면 눈을 뜨고 완전히 멍해진 채 어둠 속에 누워있다. 그대로 결국 잠이 든다. 수영클럽의 아이들은 겁이 없다. 로즈메리는 수영장 레인 이쪽 저쪽으로 올챙이처럼 꼬물거리는 아이들을 구경한다. 남의 시선 따윈 아랑곳하지 않을 만큼 어린아이들이다. 물속으로 다이빙할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다. 서로 밀치락달치락하면서 머리에 쓴 색색의 수영모를 더 바짝 당겨서 쓴다. 카페에 앉아서 아이들을 바라보던 로즈메리는 타고난 운동선수들을 발견한다. 체형이 유난히 길쭉길쭉한 데다 몸통 자체는 마치 아이스크림 콘처럼 아래로 갈수록 가늘다. 또 몇몇 아이들은 자그만 체구에 배가 살짝 나와서 수영복 위로 볼록한 언덕이 만들어진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물속으로 뛰어들 때면 그걸 지켜보던 로즈메리가 깜짝 놀랄 만큼 용감하다. 수영 강사가 호루라기를 불면 아이들은 마치 세워둔 병들이 쓰러지듯 줄줄이 물속으로 다이빙한다. 물이 자신들을 미소로 반길 것이며 물속에 잠기는 순간부터 자기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뭘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나 믿고 안심한다. 로즈메리는 저 자신감이 자기 몸에도 깃들 수 있기를 소망하지만 늘 의지대로 몸이 움직여주길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 로즈메리 맞으세요? 로즈메리가 수영장에서 눈을 떼고 돌아본다. 체구가 작고 젊은 여자가 노트와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다. 회색과 검정색 톤의 옷을 늘어뜨리듯 걸쳤고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었다. 함께 자리해도 괜찮으실까요? 여자가 묻는다. 프런트에서 들었어요. 리도에 대해 잘 이야기해 주실 분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로즈메리예요. 리도에 대해 뭘 알고 싶으신가요? 전 케이트예요.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수영장의 폐쇄 가능성을 두고 기사를 쓰려고 해요. 이거 만드신 분 맞나요? 케이트는 우리의 리도를 지키자 전단을 들어 보인다. 로즈메리의 얼굴이 붉어졌다.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쓰고 사진을 오려 붙인 전단을 눈앞에서 보자 민망스럽다. 아마추어처럼 서툴러 보인다는 게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네,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케이트는 돌로 된 바닥에 플라스틱 긁히는 소리를 내면서 의자를 끌어당겨 앉는다. 그리고 로즈메리의 시선을 따라 수영장 쪽을 바라본다. 아이들 정말 귀엽네요. 케이트가 말한다. 잘하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강사의 외침에 따라 팔을 접고 힘껏 발차기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함께 지켜본다. 몸집은 작지만 물고기 마냥 재빠르다. 돕고 싶었어요. 로즈메리는 잠시 수영장을 바라본다.
어떻게든 해보이려고 바삐 첨벙대는 아이들의 팔다리 덕에 물 위로 하얗게 거품이 인다. 수영장을 오가는 한 세트 수업이 끝나가는 중이다. 빠른 아이들은 벌써 물 밖으로 나와 옆에서 한 발로 깡충깡충 뛰고 있다. 뒤에 남은 아이들은 앞서간 아이들보다도 더 힘차게 발차기 하면서 끝까지 수영하는 중이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하지만 듣기로 파라다이스 리빙이 굉장히 큰 액수의 돈을 제안했고 시의회는 거절할 만한 형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로즈메리는 말을 잠시 쉬면서 수영장으로 눈길을 돌린다. 수면 위로 내려앉는 햇살이 열심히 오르락내리락 수영하는 아이들 위에서도 빛난다. 파라다이스 리빙이라니. 로즈메리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 사람들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분명해요. 그들에 관해서는 얘기 들었어요. 케이트가 말한다. 예전에 우리 신문사가 그들과 관련된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호화로운 건물을 새로 짓는다는 소식이었죠. 케이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잇는다. 당신을 인터뷰하고 싶어요, 로즈메리. 날 인터뷰하고 싶다고요? 로즈메리가 묻는다. 신문에 실릴 거예요. 당신에 관한 설명을 보도 기사 옆에 나란히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사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곁들인다면 아주 훌륭한 부가 정보가 되겠죠. 지난 수년간 리도를 찾았던 사람에게 리도가 어떤 의미를 지닌 곳인지 듣는 거예요. 여기 관리인에게 들었는데 당신이 리도의 가장 충성스러운 손님이라고 하더군요. 로즈메리는 리도의 관리인 제프를 떠올리며 빙긋 웃는다. 잘 아는 사이다. 로즈메리는 다시 케이트를 바라본다. 그녀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본능적으로 기자들은 경계하게 된다. 그들과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이 젊은 여자는 로즈메리가 이제껏 머릿속에서 상상해온 기자의 모습과는 달라 보인다. 마치 아이 같다. 리도에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케이트가 물었다. 더없이 오래되었죠. 로즈메리는 자기 삶 속에 리도가 없었던 적이 기억나지 않는다. 발코니에서 차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과 중 하나다. 수영하세요? 로즈메리는 케이트에게 묻는다. 아니요. 사실 그게 그러니까. 케이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들고 몸은 의자 안쪽으로 더 깊숙이 움츠러든다. 가장 수심이 깊은 곳에서 한 남자가 완벽한 제비식 다이빙을 선보인다. 로즈메리는 다이빙하는 남자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케이트를 지켜본다. 부스스한 포니테일 머리는 감아야 할 상태이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았다. 케이트는 의자에 몸을 낮춘 채 앉아있다. 마치 무언가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듯 어깨를 약간 앞으로 수그린 자세이다. 로즈메리의 경계심은 마치 다이버가 첨벙 뛰어든 수면처럼 부서진다. 인터뷰할게요. 당신이 수영을 하겠다고 한다면. 케이트는 놀란 눈치다. 갈색을 띤 두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눈썹은 찌푸려진다. 그대로 잠시 침묵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인다. 좋아요. 케이트는 천천히 말을 잇는다. 그럼 인터뷰는 언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로즈메리는 대답한다. 수영부터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날짜를 정하죠. 이건 제 이메일 주소예요. 일단 수영을 다녀오고 나면 연락해요. 그리고 걱정 말아요.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해요. 수영하는 법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로즈메리는 케이트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한다. 자신이 왜 케이트에게 그 같은 계약 조건을 요구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쩐지 케이트가 수영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리도에서 한 임신한 여자가 옷을 갈아입는다. 여자는 자신의 몸이 놀랍다. 지금 여자의 몸은 빛이 보리고 탱탱한 풍선이고 지구이고 세계이다. 탱킨이 수영복 상의를 불룩한 배 위까지 끌어내린다. 그냥 불룩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산이다. 여자는 자신의 지구 중심부에서 발차기 하는 존재를 느낄 수 있다. 그래, 아가야.
여자는 가만가만 이야기한다. 우리 수영하러 갈 거란다. 탈의실에 같이 있던 사람들 중 여자가 혼잣말하는 걸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임신한 사람은 미친 사람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받는 것 같다. 변덕스러운 감정 변화, 수시로 화장실 가기, 일주일에 햄버거 2개 먹기 같은 것들 3개일 수도. 수영복 하의는 엉덩이에 걸쳐지고 둥근 살이 삐죽 튀어나온다. 지난주만 해도 잘 맞았는데. 여자는 수건을 자기 산 위에 올려둔 채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넣고 로커 문을 닫는다. 그리고 다시 수건을 집어다 어깨 위에 걸친다. 한 10대 여자애가 문이 닫히지 않게 잡아준다. 임신이 가져다 주었을 따뜻한 친절이 나중엔 그리울 것이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수영장 데크로 걸음을 내딛는다. 리도 위에 뜬 해가 여자에게 미소를 보낸다. 젖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살며시 발을 올려놓는다. 발목은 부어있고 발톱에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다. 불룩한 배 너머로 팔을 뻗쳐서 발톱을 칠하는 게 이제 어려워졌다. 수영장을 걷는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길이 느껴진다. 여자는 자기를 바라보는 그들을 바라본다. 임신했을 때만큼 낯선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다. 임신은 마치 날씨 같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여자는 부은 발목을 낫게 하려면 왼쪽으로 누워보라는 충고를 받았고, 누군가의 손주들 사진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갖가지 출산 계획을 제안받았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는 일은 힘들다. 하지만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8달 동안 늘어난 체중이 어디론가 날아간다. 물은 2사람을 실어 나른다. 기분이 좋아지는 종류의 차가움이다. 아이가 무거워지면서 자주 더워지는 몸을 편안히 진정시켜주는 차가움. 여자는 수영하며 단조로운 일상에 관련된 것들을 떠올린다. 고양이 먹이 사는 걸 잊으면 안 돼. 오늘 수거되는 재활용품 정리했고, 이따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점심 감사했다고 인사하는 거 까먹지 말자. 느리지만 힘있게 팔을 저으며 수영한다. 2 팔은 안정적으로 항해하는 배처럼 물살을 가른다. 하늘에는 코끼리 피부색의 구름이 점점이 떠 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나무들과 마주 겨룬다. 물 위에 드리운 나뭇가지 그림자를 가르며 수영하던 여자는 자기 집 마당에 아담한 나뭇가지를 떠올린다. 그네를 달기에 적당할까? 그래도 아이는 걷는 법부터 배워야 할 거다. 아니다. 어느 게 먼저일까? 아마 아기 그네는 태워줄 수도 있겠다. 여자가 물속에서 발차기 한다. 아이도 발차기 하는 게 느껴진다. 한 엄마가 물가에 걸터 앉아 아이의 머리에 수영모를 씌우고 있다. 그러다 임신한 여자를 보곤 미소를 보낸다. 이건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들이 꼭 느껴봐야 할 감정이야. 여자는 수영하며 생각한다. 남편이 오늘 밤 저녁 식사를 준비할 것이다. 사실 요즘 들어서는 매일 저녁 요리를 했다. 여자는 오늘 뭘 먹게 될지 궁금하다. 볶음 요리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국수를 떠올리자 갑자기 몸이 움찔한다.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가 처음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알리던 날 2사람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남편은 아내의 배에 쉬지 않고 계속 키스했다. 배꼽 위로 부드럽게 입술을 갖다 댔고 뒤이어 허벅지 사이로 옮겨갔다. 몇 주 뒤 2사람은 두려움에 눈물을 흘렸다. 여자는 무슨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여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밀을 아이가 건네준 것만 같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흥분했다가 나중에는 잔뜩 위축되었다. 남편도 같은 느낌을 받은 게 분명했다. 둘 다 눈물을 흘리며 떨었다. 그러다 이내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갖기 원했다. 2사람이 가진 노는 2개뿐이었지만 둘이서 계속 일직선으로 노를 저어갈 수 있을 만큼의 힘과 경험은 그걸로 충분했다. 하지만 제3자는 2사람의 경로를 이탈시킬 게 분명했다. 마침내 여자를 진정시킨 것은 남편이었다.
남편이 책들을 사왔고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읽었다. 여자는 그 책들을 멀리하던 중이었다. 모유 유축기구는 어떻게 사용되며 아기의 부드러운 두개골이 어떤 식으로 엄마를 압박하는지 알려주는 이 책들은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함께 책을 펴들었고 마치 시험을 대비하는 10대 아이들처럼 공부했다. 그러자 차츰 괜찮아졌다. 수심 얕은 곳에 다다른 여자는 잠시 휴식한다. 등은 벽에 대고 두 손은 배 때문에 한껏 늘어난 젖은 수영복 위에 올린다. 예전에는 임신한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배를 쓰다듬는 게 보기 싫었다. 너무 친밀한 행동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도 어쩔 수 없다. 여자는 아기가 빨리 태어났으면 하고 바란다. 아기를 품고 있느라 몸이 힘들고 기다리느라 마음이 지친다. 하지만 수영할 때면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 단둘이서 언제까지나 서로에게 속해 있을 것처럼 가까이. 물이 그들을 붙잡고 그들이 서로를 붙잡는다. 케이트는 수영복을 구입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울 거라곤 예상 못했다. 탈의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에 서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을 훑어본다. 체구는 늘 작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인스턴트 음식과 땅콩버터를 주식으로 삼았더니 살이 좀 쪘다. 거울 속에서 거의 알아보기 힘든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엉덩이는 너무 퍼졌다. 살찐 허벅지에는 셀룰라이트가 생겼다. 가슴은 여전히 너무 빈약하다. 케이트는 벌거벗은 상태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서둘러 샤워를 하고 나면 욕실 안에서 다시 옷을 입는다. 잠옷조차도 급하게 입는다. 어렸을 때 케이트의 집은 부모님이 다 벗은 채로 거실을 가로질러 침실에서 욕실로 걸어가는 식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상의를 다 벗고 일광욕을 즐기는 가족도 감정을 자유롭게 드러내며 행동하는 가족도 아니었다. 금욕적인 태도가 몸에 배어 있다. 케이트의 옷들은 탈의실 구석에 축 늘어진 채 쌓여 있다. 청바지는 다리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안팎이 뒤집어진 채이다. 마치 케이트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 찌그러져 있는 것 같다. 옷 쪽으로 손을 뻗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입어봐야 할 수영복이 한 벌 더 있다. 네 번째 후보다.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케이트는 자기와 인터뷰하려면 수영을 해야 한다는 로즈메리의 말을 들었을 때 하마터면 거절할 뻔했다. 하지만 이건 케이트가 최초로 맡은 제대로 된 기사거리였다. 필에게 그녀의 존재를 증명해 보일 기회였고 엄마의 자존심을 진짜 충족시킬 만한 기사를 쓰게 될 기회였다. 그리고 로즈메리의 말이 케이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자전거 타는 것과 비슷해요. 수영하는 법을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트도 수영을 즐겼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어려서 자의식 과잉에 사로잡히기 전의 시절이다. 케이트는 에린과 함께 동네 수영장에 가곤 했다. 바닥에는 돌고래와 물개가 그려져 있고 있고 분수대에서 물이 튀면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있던 곳. 에린은 케이트 다리 사이로 잠수해서 어깨 위에 케이트를 얹어 들어 올렸다. 케이트는 그때 물속에서 언니와 함께 느꼈던 아무 근심 없던 행복감이 지금도 떠오른다.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 보기라도 한다면 그때의 느낌을 되찾아 수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케이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배와 마주한다. 부드럽다. 그리고 검은 털들이 배꼽부터 바지 허리선까지 한 줄로 쭉 뻗어 있다. 털. 성장 과정의 끔찍한 일면이었다. 털들은 어째 그처럼 얼토당토 않은 자리에 나야만 했을까? 14살부터 줄곧 면도하고 왁싱하고 플레이도우 냄새나는 제모 크림을 바르며 했었다. 하지만 10대에 접어든 소녀가 온갖 털을 발견하면서 느꼈던 불쾌감까지 잘라내거나 뽑아내거나 씻어낼 수는 없었다. 케이트는 몸을 뒤뚱거리며 발목에 걸쳐져 있던 수영복을 엉덩이까지 올려서 다시 가슴까지 끌어당긴다. 라이크라 냄새가 목구멍까지 들러붙고 아직 수영장에 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익사하는 듯한 기분이다.
가게 안이 너무 덥다. 팔밑이 따갑고 머리가 빙빙 도는 익숙한 느낌이 시작된다. 공황 발작이다. 지금은 안 돼. 케이트는 생각한다. 여기선 안 돼. 하지만 공황 발작은 이미 탈의실 안에 케이트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 공간이 견딜 수 없이 작아지고 있다. 그녀 주위를 온통 둘러싼다. 이 작은 칸막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밖에서는 그녀를 내리누르고 안에서는 그녀를 확 내치려고 한다. 결국 케이트는 자신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힘에 못 이겨 수영복을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가쁜 숨을 몰아쉰다. 공기가 충분치 않다. 물을 마셔야 한다. 하지만 가방을 더듬어 보니 물병을 집에 두고 온 모양이다. 폐가 들썩거린다. 어떻게든 가라앉지 않으려고 필사적이다. 공황 발작에 두 손이 케이트의 양쪽 관자놀이를 세게 누른다. 울지 말자, 울지 말자. 케이트는 생각한다. 그러나 곧 눈물이 뺨으로 번진다. 하나, 너무 더워. 둘, 제발 그만. 셋, 못하겠어. 넷, 심호흡.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잠시 후, 케이트는 가까스로 호흡을 가다듬고는 그대로 탈의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거울 중앙에 금이가 있었다. 꼭 나갔구나. 지쳐버린 케이트는 그대로 바닥에 웅크린 채 있다. 케이트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처음 공황 발작을 일으켰다. 런던에 와서 언론학 석사 과정을 시작한 직후의 일이었다. 케이트의 성장 과정에는 늘 불안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싫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공원이나 영화관에서 파티를 연다며 초대하면 배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사실 그때 케이트는 너무 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공포를 느끼며 몸이 뻣뻣해졌다. 케이트는 책과 함께 고요하게 앉아 있는 걸 더 좋아했다. 케이트의 엄마는 자기 옷장 속에서 무릎 위에 책을 펴놓은 채 웅크리고 잠들어 있는 딸의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 엄마의 옷장은 케이트가 책을 읽으러 가는 곳이었다. 엄마의 옷들과 그녀를 지켜주는 향수 냄새로 채워진 그 작은 공간 안에서 편안히 보호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케이트는 실제 삶보다 책 속에서 더 편안함을 느꼈다. 자기가 평소 좋아하는 이야기를 읽는 게 좋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 마치 자신이 그 이야기를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